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3 시리즈, 5 시리즈 스팅어 아방가르드 스트림 선택하신 이유, 디자인 때문인데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연비가 진짜 기깔나게 잘 나오는데요. 외관 디자인이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출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운 사이징이 됐거든요. 부모님이나 뒤에 타실 때도 단점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블루투스가 까다로워요. 그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큰 단점인데요. 설계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ECU까지 망가질 수도 있는 또 고질병이 하나가 있는데요. 현기사입니다.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판매된 벤츠의 베스트셀링 준대형 세단, 바로 9세대 벤츠 2300입니다. 삼각별의 감성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W212 벤츠 2300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벤츠 2300 차주분을 만나러 서울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는 만 27살 일반 회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저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이라서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는 2015년 1월식 벤츠 W212 E클래스 후기형 9세대 E300 모델입니다. 제가 알기로 연식에 따라서는 전동 트렁크랑 360도 어라운드 뷰가 빠지는 차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에는 전부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차는 M276 엔진이 들어가는 V6 3500cc 모델입니다. 포매틱 아니고 후륜구동 모델이에요.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1년 10월 31일에 업어왔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1950 아니면 1990에 올라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취등록세, 이전비, 매도비, 기타 등등 해가지고 딱 2200만원 입금하고 떠왔습니다. 이 차 신차 출고가가 제가 알기로 6700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한 70% 정도 감가를 맞은 거죠. 그거를 가성비 개꼴로 떠오신 거네요. 너무 좋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니까 14만 5천 좀 넘게 탔고요. 이 차 업어왔을 때는 13만 7천 정도 됐었으니까 지금까지 한 8천 킬로미터 정도 탔네요.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2003년식 현대 뉴 그랜저 XG 차량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2003년에 출고를 하셔서 쭉 타시다가 갑자기 2020년에 새 차를 새로 사시면서 그 차가 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내가 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면허를 따서 한 14개월 정도 타다가 이 차로 바꿨습니다. 9세대 W212 벤츠 2300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원래 아빠가 타시던 차를 쭉 타다가 갑자기 재작년에 아빠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야, 너 차 바꿔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농담인가 싶었는데 뭔가 분위기상 진짜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알아본 결과 제가 스스로 내린 결론이 신차 감가가 너무 심한 게 저는 제 성격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를 사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그 이외에 이제 자동차적인 측면으로는 터보 엔진보다는 자연흡기 엔진을 사야겠다. 그리고 4기통보다는 6기통, 8기통도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4기통은 좀 피하고 싶다. 그리고 4륜이나 전륜보다는 가급적이면 후륜구동을 사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UV보다는 세단이나 해치백 같은 좀 낮은 차를 사고 싶다. 왜냐면 이거는 저희 아버지 차가 이제 새로 사신 게 SUV였는데 제가 타보기도 하고 조수석에 타보기도 했더니 롤링이 좀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했던 기준들을 잡고 이제 차를 찾아보니까 후보군이 몇 개 있었는데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니 결국은 이 차 W212 E클래스 2300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엘레강스 트림도 있는데 아방가르드 트림 선택하신 이유 뭔가요? 디자인 때문인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하나는 엘레강스 트림은 엠블럼이 본네트 위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직 20대인데 너무 클래식하면은 좀 올드해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아방가르드를 선택한 것도 있고 핸들 디자인도 엘레강스는 되게 못생겼어요. 포스포크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방가르드 모델은 밑에 가운데 아래쪽에 크롬 장식이 들어가서 엘레강스 대신에 아방가르드를 고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4륜구동, 포매틱 말고 후륜구동 모델을 선택하신 이유 있나요? 보통 많은 분들이 포매틱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겨울철 눈길 운전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눈길 운전에 대해서는 후륜이 불리하고 뭐 전륜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타이어적인 측면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고 그리고 눈이 많이 쌓이면 그냥 에이 무슨 차야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니지 그런 마인드로 눈길에는 차를 쓰지 않을 생각으로 이제 제약을 덜어버렸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중고차를 사는 관점에서 4륜구동이
전기형이라는 게 들어가면 후륜에서 출력을 빼가지고 앞으로도 전달을 해주는 그런 부품이 큰 게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무게도 무거우니까 연비도 안 좋게 만들고, 그리고 뭐 중고차 사는 입장에서는 고장날 부품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 딴에는 사륜구동의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차는 2,300 가솔린 모델인데 디젤이나 다른 가솔린 모델들 고민 안 해보셨나요? 네, 일단은 운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래서 이제 디젤은 아예 배제를 했고요. 20, 250 디젤은 배제하셨고, 그리고 E200, E350, 400 이렇게 있는데 E200은 사실은 4기통이에요. 그래서 배제를 했고 350, 400도 이제 고려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중고차를 사는 관점에서 그 에어서스가 들어간다는 게 많이 부담이 돼가지고 맛을 좀 보고 싶었는데 타협을 한 거죠. 9세대 W212 벤츠 2,300과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벤츠 W218 CLS 클래스 후기형이랑 BMW의 F바디 3시리즈, 5시리즈, 6시리즈 그리고 제네시스의 G70 1세대, 기아의 스팅어 그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포기하신 이유 뭔가요? 포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때 구매 당시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매물이 평균 시세보다 되게 많이 저렴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보러 가자 했는데 너무 만족도가 높은 거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차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9세대 W212 벤츠 2,300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장점은 고속도로 연비라고 생각을 해요. 연비요? 네. 이 친구 6기통에 3,500cc인데 연비 굉장히 마음 아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속도로 연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독일차 세팅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항속주행 연비가 진짜 기깔나게 잘 나오는데요. 한 80km, 90km 정도로 그냥 쭉 7단에 걸어놓고 달리니까 제가 리터당 15까지도 찍어봤어요. 연비가 그렇게 기깔나게 나오고, 그리고 한 번 주유할 때마다 고급류 기준으로 5만 원씩 넣고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주유소가 고급류가 1리터에 한 1,750원 정도 해요. 그거 기준으로 5만 원 넣으면 한 28리터쯤 들어가는데 한 4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 차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관 디자인이 차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다음 세대 W213 전기형 모델이랑 전면부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약간의 굴곡 차이지 비슷하긴 하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헤드라이트 부분 말고는 큰 차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좀 연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덜 구형 같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꼭 그 W213이랑 비교하지 않더라도 디자인이 되게 좀 유려하고, W212 전기형과 후기형 디자인의 차이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전기형의 경우에는 앞에 헤드라이트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고, 그릴 같은 경우도 전기형에서는 각진 형태의 그릴이었다가 굴곡진 라운드진 형태의 그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측면부도 보시면 두 줄 포인트의 사이드 미러의 포인트도 앙칼지게 귀엽게 들어가 있고, 전면부에서 후면부로 넘어올수록 약간 살짝 올라가는 캐릭터 라인 또한 포인트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이 차는 지금 18인치 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뒤는 또 각지고 이래가지고 되게 상남자다운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겉에 실루엣은 똑같이 생겼는데 전기형은 하얀 부분, 그러니까 깜빡이 켜면 들어오는 부분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후기형은 그 깜빡이 켜면 들어오는 하얀 부분이 맨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마음에 드시나요? 이거는 진짜 장단점이 확실하게 하나씩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센터페시아 송풍구 사이에 되게 클래식한 아날로그 시계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냥 봐도 예쁘고 밤에 보면 더 이쁘거든요. 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대 후반이신데 벌써부터 이런 아날로그 감성 좋아하시면. 제가 또 별명이 에넬금입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전기형 같은 경우에는 5발에 5구형 계기판이었다가 3구형 계기판으로 조금 더 시인성 좋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벤츠 하면 핸들 우측에 있는 컬럼식 기어 변속이 있거든요. 이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컬럼식 기어 처음에는 되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한번 와이퍼를 켜려고 했다가 시동이 꺼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라고 미션에서 드드득 소리 나고 너무 놀랬던 적이 있긴 한데, 적응하고 보니까는 와, 주차할 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벤츠 타시는 분들이 저 컬럼식 기어가 되게 편하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써서 모르거든요. 스팅어는 여기 달려있어요? 전 기어봉이에요. 아, 전 초창기형. 그리고 전체적으로 직관적인 센터페시아의 디자인은 거의 뭐 유사하긴 한데요. 고무적인 사이에 있는 비상 깜빡이가 있었다가 시계가 아주 고급지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의 중간 경계선상에 있는 듯한 내비게이션이 아주 중간에 귀엽게 박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를 감싸주고 있는 우드 느낌의 고급진 인테리어가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출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친구 252마력의 34.7토크 그리고 6기통 3,500cc 엔진이기 때문에 공도에서 다니기에는 가속력도 진짜 충분하고, 9세대 W212 2,300 전기형 같은 경우는 231마력의 3000cc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이었다가 이 친구 후기형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252마력의 3500cc 6기통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출력도 조금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출력의 만족도가 높으실 수 있고요. 이 친구 9세대 W212에서 W213 벤츠 2,300으로 10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6기통에서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 6기통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마지막 벤츠 2300 이 클래스가 아닐까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게 사실은 이 차를 마지막으로 구매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쟁 차종이었던 5 시리즈는 2011년인가 12년에 다운사이징을 미리 해버려서 중고차를 사는 제 입장에서는 연식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괜찮은 걸 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차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승차감은 만족하시나요, 차종에? 네, 승차감은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많은 차를 타본 건 아니라서 뭐 정확한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 전에 타던 차보다는 훨씬 좀 안정적인 느낌도 들고, 그리고 후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고속도로에 가면은 진짜 쫙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뒤에서 싹 밀어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승차감과 더불어서 정숙성도 만족하시나요? 운전하시는 분들의 개인차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스포티함도 좋아하고 컴포트함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 차가 저단에서는 스포츠카처럼 엔진 소음이 우왕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고속도로 고단 고속에서는 또 되게 조용하게 차가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단에서는 또 스포츠카 같은, 그리고 고속에서는 컴포트카 같은 그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저는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이 차의 장점은 실내 공간이 현대차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님이나 뒤에 타실 때도 별 문제 없이 되게 잘 다닐 수 있었고, 그리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골프백이 3개까지는 들어가고, 그래서 이 차 실내 공간, 뭐 트렁크 공간 되게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 트렁크 옵션이 또 하나가 있어요. 트렁크 뒤에 서가지고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밑에 이제 발을 슥 넣었다가 빼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뭐 그런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데 제가 짐을 실을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9세대 W212 벤츠 2300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소소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진짜 있는 둥 마는 둥 해요. 되게 눈에 띄지도 않고 되게 좀 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10세대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 가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니까요. 네. 좀 아쉬워요. 그 다음 단점으로는 실내 센터페시아에 숫자 패드 같은 것들이 막 있는데요. 전화기 마냥 막 있어요. 이 차 산지 벌써 한 2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좀 올드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옛날 공중전화기에서 전화번호부 뒤지는 느낌 났거든요. 공중전화 카드 아세요? 네, 알아요. 점 찍어서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20대 후반이신데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아이, 그 옛날에 콜렉트콜 그 세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나이 속이신 거 아니에요? 저 96년생 만 27입니다.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단점은 큰 단점인데요. 브레이크 페달, 악셀 페달이 생각보다 조금 왼쪽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장기간 운전을 하시면 좀 허리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10세대 W213 벤츠 E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과 이 시트와 페달과의 조합이 잘 안 맞아갖고 틀어져서 운전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차주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9세대도 약간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10세대는 타보진 않았지만 그런 이슈가 되게 큰 건 알고 있었는데 9세대에서도 이 이슈가 없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이 가운데 들어가는 트랜스미션이 커지면서 페달 위치를 좀 왼쪽으로 밀어내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네, 하여간 나중에 막 11단, 12단이 돼버리면 와, 이거는 왼발 운전해야겠는데.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 주행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데 블루투스가 좀 연결하는 게 까다로워요. 보통 다른 데 가면 블루투스 테더링 온, 내 핸드폰도 테더링 온 하면은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블루투스를 켠다고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로그인 하는 것처럼 보안 번호 같은 게 떠요. 그러면 그 번호를 갖다가 핸드폰으로 입력하고 서로 이제 확인이 되어야지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연결할 때 애먹었었는데 나중에 친구 핸드폰을 연결해서 음악을 들으려고 했다가 다시 제 핸드폰을 연결하려고 보니까 그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쓰지?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제 핸드폰만 연결해서 다른 사람의 핸드폰 연결하려고 싶을 때 그냥 안 돼! 그렇게 해버리고 그냥 제 핸드폰으로 음악 틉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뭐 좀 끊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가요? 저는 사실 끊김 현상 같은 것 때문에 불편한 적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차주님 제가 딱 봤을 때 이 내비게이션이 생긴 것만 디지털이지 거의 아날로그 아닌가요 이거? 네, 이게 일단 네. 터치는 안 되고요. 생긴 거랑 다르게 센터페시아 밑에 돌아가는 다이얼로 해야 되는 게 되게 불편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으로 뭐 목적지 찍으려고 하면 풀 주소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성북구 정릉동 어디 가고 싶으면 성북구까지는 생략을 하고 뭐 정릉동만 쳐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풀 주소를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나오더라고요. 어디시, 어디구, 어디동 이렇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들어가서 다이얼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그냥 TF 쓰는 게 마음 편하다. 조수석에 사람 시켜도 화내요. 야, 그냥 티맵 쓰라고. 하여간 순정 내비를 좀 써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비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한 결함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체감했다기보다는 이 차에 들어간 엔진에 있는 좀 공통적인 이슈인데, 이 차에 M276 엔진이 들어갑니다. 9세대 W212 전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M272 엔진이 들어가고 후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M276 엔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이슈가 W212 전기형에 들어가는 M272 엔진에는 없는 이슈인데 276으로 넘어오면서 처음으로 직분사 엔진으로 바뀌면서 생긴 이슈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엔진이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배선 하나가 높낮이 차이를 잘 설정했어야 되는데 그게 설계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오일이 그 선을 타고 역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선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나 아니면 접합 부분, 하네스라고 하나요? 그 접합 부분을 오일로 다 적셔버려서 ECU까지 망가질 수도 있는 뭐 그런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제 차는 이상 증세가 없었어서 뭐 잘 모르겠지만 저도 나중에 엔진 오일 갈러 갈 때 한번 점검을 받아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전체 리콜 한번 안 해주나 싶네요. 그리고 엔진 이슈에 비하면 별로 큰 이슈는 아니지만 또 고질병이 하나가 있는데요. 테일램프가 납땜 쪽이 좀 허술해서 잘 나간대요. 다행히 뭐 저는 아직 망가진 적은 없는데 그거 한번 나가면 센터에서 교체하면은 몇십만 원, 야매로 이제 납땜만 새로 해도 2-30은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따가 촬영 끝나고 내려서 한번 봐주세요. 혹시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촬영 도중에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안 되는데요. 14년식부터 적용된 테일램프의 LED가 빈번하게 고장이 나는 증상인데요. 기판 납땜 부위의 그 납땜이 정기적 연결이 끊어지는 냉납 현상이 원인이거든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는 교체를 해주니까 똑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야매로 하는 게 말이 야매지 사실은 그게 진짜 수리잖아요. 잘못된 점을 교정하는 진짜 수리라서 본질적으로 문제점을 고치는 건 센터 가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야매로 뭐 납땜 부분만 새로 납땜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고속도로 주행 연비는 되게 좋은데 시내 주행 연비는 또 되게 안 좋아요. 시내발이 눈물 날 것 같거든요. 진짜 안 나올 때는 막 5, 보통은 뭐 한 6, 7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항속 주행했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정도 나오나요? 지금 트립을 보니까 저번 엔진오일 갈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8.5 정도 나오네요. 이 친구 공인 연비가 9.7km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확실히 6기통이 3,500cc이기 때문에 평균 연비는 조금 아쉽긴 한 거네요. 제가 아무래도 시내주행, 고속주행 비율이 한 7:3, 8:2 정도 돼서 그래서 이제 공인 연비보다 조금 더 실제 연비가 그래서 좀 더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9세대 벤츠 2300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값은 완납을 해서 할부금은 없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매년 들어가는 자동차세랑 보험료, 그리고 상시 지출되는 뭐 기름값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살 때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저는 특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62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세는 1년 기준으로 한 56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름값은 한 달에 한 400km 정도, 그러니까 운행량이 별로 안 돼요. 400km 정도 탄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집 앞에 이제 고급류 기준으로 1,750원인 그 정도 하는 주유소가 현재 있는데, 거기서 한 번 넣을 때마다 5만 원씩 넣어요. 근데 한 번 넣으면 뭐 짧으면 3주, 보통은 한 달 정도 타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름값은 뭐 한 달에 보통은 5만 원, 많아야 뭐 한 10만 원은 안 나올 것 같네요. 그 이외에 이제 뭐 경정비 내역을 말씀을 드리자면 엔진 오일 갈 때가 한 2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센터 가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센터 간 건 아니고 그 자동차 정비 채널이 있는데 그분한테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배터리는 그때 너무 급해가지고 차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서 보니까 방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가려고 보니까 한 20만 원 조금 넘게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큰 수리였는데, 오일팬 누유가 있었고, 그리고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이쪽도 노후가 돼가지고 이제 교체를 했는데 제 돈 들어간 정비는 아니었고, 자동차 성능보증보험, 그 중고차 사면 한 달 2,000km 이내인가 그때 동안 뭔가 성능 기록부랑 실제 차 상태랑 다른 게 발견이 되면 접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는데요. 그거 통해서 사설카센터에서 정비 받았습니다. 벤츠 2300을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전혀 후회 안 합니다. 저 아직도 주차하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뒤돌아보거든요. 디자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리고 뭐 친구들 태울 때도 야 역시 벤츠라 좋다 뭐 그런 말도 한 번씩 듣기도 하고요. 네, 정말 좋습니다. 가성비 짱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다 이렇게 종합해보면 좋은 가격으로 좋은 감성을 느껴볼 수 있는 차라서 수입차 입문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 차 너무 좋아서 최소한 저 결혼할 때까지는 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